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도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PD수첩 진실의 목격자들입니다. 이 책은 MBC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20주년을 맞이해 2010년 출간한 책인데요. 그간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들의 회고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방송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언론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 취재 과정부터 방송이 나가기까지 굉장히 외부의 탄압이 많았을 게 안 봐도 뻔히 예상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자, 그럼 PD수첩 진실의 목격자들 시작하겠습니다. 1장 진실의 목격자들 PD수첩 최초의 기획자를 만나다. 김윤영 PD. 다시 한번 이 책이 2010년 출간된 책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들으실게요. 1977년 MBC에 입사하여 1990년 PD수첩을 최초 기획 제작했다. 1988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연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시사교양국장, 홍보심의국장, 미주지사장 등을 거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원주 MBC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방송제도론을 강의 중이다. 1985년 지리산의 사계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였다. PD수첩, 진실은 막을 수 없다. 국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점잖은 신사 한 분이 불쑥 국장실로 들어섰다.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받아드니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홍보 담당 고위직 임원이었다. 10년 전쯤 당시 PD수첩은 재벌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손님의 임무는 방송이 나가는 걸 막는 것인 듯했다.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어떻게 하면 이 방송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소위 빈정이 팍 상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해드리면이라니 곱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내가 답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이 방송 안 내보내겠습니다. 그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들었다. 첫 번째, 제게 성형수술을 해주십시오. 그의 당혹스러운 눈빛과 내 싸늘한 눈빛이 엉켰다. 이 얼굴로 여태껏 살아왔는데 쪽이 팔려서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왕 내친 김에 황당하고 해괴한 요구를 두어 가지 더 했던 것 같다. 실례 많았습니다. 굳은 표정에 그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나 이름과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 그분에게 지금도 많이 미안하다. 젊은 녀석에게 나이 든 대기업의 임원이 느꼈을 모욕감과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 지금 이 기회를 빌어 그때의 무례를 정중히 사과한다. 그러나 PD수첩은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그런 식의 무례함을 무릅쓰고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20년 전 우리가 서투르고 어수룩한 모습으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다.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PD들이 별짓을 다 한다는 내부의 눈hul김이 더 힘들었다. 그때 난 팀장으로서 제작팀을 모아놓고 한 가지 다짐을 받았다. 우리가 떳떳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면 PD수첩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될 거다 라고. 만약 외부의 압력을 받아 주춤하거나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오면 내 손에 맞아 죽을 줄 알라고 무식한 협박까지 했다. 당시 제작팀들은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고 그 뒤로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만은 지켜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단 한 번이라도 PD수첩은 막을 수 있다 라고 세상에 알려졌다면 지금의 PD수첩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처음 PD수첩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오히려 초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서부터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 대답으로 진행할게요. 질문. PD수첩 최초 기획자인데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PD수첩을 처음 기획하고 팀을 구성해 함께 6개월 정도 직접 연출했다. 하지만 처음 기획했다는 말에 어폐가 있을 정도로 당시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은 PD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운 좋게도 내가 첫 삽을 뜨게 된 거다. PD들의 열망이 무르익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마련되자 자연스럽게 PD수첩이 기획된 거다. 전에는 프로듀서들이 예능이나 드라마나 가벼운 교양을 다룬 쪽이었는데 점차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기획할 수 있었다고 본다. 질문. PD수첩으로 이름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 PD들은 늘 취재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 지금처럼 위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펴는 거다. 그 안에다 취재에 대한 자기의 느낌, 소재 구성 등 잡다한 것을 쓰고 그런다. 그 수첩에 적힌 것을 끄집어내서 영상화하고 소재화해서 한번 꾸려나가 보자는 뜻에서 PD수첩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MBC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PD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을 것 같다. 다들 처음이었다. 하지만 기술이나 능력보다는 뜨거운 가슴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힘이고 도구라고 생각한다. 물론 처음에는 어설프고 서투른 구석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감싸줬고 제작 과정이 기존 프로그램과 비슷한 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오히려 PD들이 스튜디오에 나오면서 어색해진 부분이 많았다.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미는 건 여태 안 해본 것이지 않은가. 야외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라 행동이나 동선이 어색하지 않은데 스튜디오에 앉아서 멘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는 참 어색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질문.
그때는 KBS에서 추적 60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다. 타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지 않았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팀원들을 모아놓고 협박을 한번 했었다.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실수하는 건 용서를 하겠는데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걸고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 이유는 PD수첩이 타협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번이라도 인식이 되면 프로그램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의도적인 타협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만약에 돈을 받아먹거나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왜곡하거나 하면 세트실에 들어가서 죽도록 패버리겠다는 말도 했었다. 여러 구비를 돌아오는 동안 PD수첩의 색깔이 처음에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가진 정신, 즉 어떤 역경이 닥쳐도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다는 다짐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또한 그것이 온갖 난관을 넘어서 지금까지 버텨온 PD수첩의 근본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 PD수첩이 시작되다. PD수첩의 첫 아이템은 1990년 5월 8일 방송된 피코 아줌마 열받았다 등 세 가지 아이템이었다. 첫 방송 후 어떤 생각이 들었나? MBC에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반응이 참 뜨거웠다. 그늘진 곳, 힘없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흥미로운 소재를 찾았기 때문에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 것들이 PD수첩이 조금 더 영역을 넓히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계기가 됐다. 주변에서 격려도 많이 받고 프로그램 잘했다는 뿌듯함을 팀원들이 다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송이었다. 질문.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PD수첩을 처음 기획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은가? 살만한 세상, 약자에 대한 배려 등등. 그런 것들이 늘 우리 가슴속에 있었다. 프로듀서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1, 2분짜리 뉴스도 아니니 재미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질문.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아서 1990년 5월 광주편을 방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이었고 때때로 공황 정국을 형성한 정권이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5월에 광주를 다룬 어머니의 노래를 1989년에 연출한 적이 있었다. 이후 5월의 광주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점이 남다르게 됐다. 또한 그 의미를 다시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싶었던 욕망이 컸다.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갔던 거다. 그 방송 후로 깨달은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과 뛰어넘어야 할 산이 생겨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작자의 의지라는 거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것을 옳고 바른 관점에서 제대로 방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시대, 어느 현장을 막론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질문. 다뤘던 아이템 중에서 기억나는 건 뭔가? 센 프로그램을 많이 하긴 했지만 처음 마음을 합한 PD들이 모두 흩어져야 했던 그래도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 편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맨 처음 방송했던 프로그램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질문. PD수첩을 하며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 글쎄, 지나고 나니까 뿌듯한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매일 고민이었고
매일 스트레스였고 언제나 살얼음 걷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재미있었던 기억은 별로 없다. 별일이 다 있었다. 특히 종교 문제를 다뤘을 때 어려웠던 일 같은 건 절대 재미라고 볼 수 없는 거다. 내가 국장을 할 때인데 PD 수첩 10주년 때 할렐루야 기도원을 건드려서 신자들이 회사를 둘러싸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회사 안에서 참 어려웠다. 저놈들 때문에 회사가 시끄럽다고 눈 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많이 어려웠다. 반면에 각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수많은 동료들도 있었다. 그것이 큰 위안이 됐지만 PD수첩이 사건 하나 칠 때마다 사면초가였던 느낌이었다. PD수첩의 위기와 시련들. 전교조 해직 교사의 생활을 다룬 선생님의 두 자리 편 같은 민감한 방송도 많았다. 우리가 전교조 문제를 다룰 때는 그것이 충분히 다룰 만한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전교조 자체가 지금보다 순도가 높았을 때이다. 그것에 맞춰서 다룬 거다. 그것을 다루는데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듯 색깔이 변해버렸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전교조와 처음의 전교조를 비교해보고 지금의 PD수첩과 그때의 PD수첩을 비교해보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초기에 자리 잡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PD가 별짓을 다 하네. 이런 시각이었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다.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예민한 문제를 다뤄도 걸리고 어느 집단이나 부류의 이익이 걸린 부분에서는 강한 태클이 들어왔다. 질문. 노태우 정권 시절이라 권력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내부에서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PD들이 저널리즘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국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과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PD들이 재밌고 가벼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뭘 심각한 얘기를 다루겠다는 건가 하는 방송계 전반의 인식이 우리의 발목을 많이 붙잡았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쌓아온 열망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질문. 방송 시작할 무렵 KBS 노조 파업에 동조하느라 첫 방송이 연기됐던 걸로 안다. 그랬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자마자 첫 회도 못 나간 상태에서 타 방송사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방송을 연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혼란의 시대였다. 방송 민주화라는 큰 명제가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었다. 전 방송인들의 의지가 모아져야 했다. 그것의 일환으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기획됐던 것이기에 첫 방송이 불확실하게 덜컹거렸던 것도 감내할 수 있었다. PD수첩은 한 번도 고운 시선을 받으며 프로그램 해본 적이 없었다.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질문. PD수첩을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나? 소통이었다. 사람끼리의 소통, 위아래의 소통, 권력자가 막아버리는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 사실 그런 걸 뚫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 PD수첩이다. 방송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은가. 소통이 막혀있는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본래 자괴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절실했던 거다. 질문.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 그래도 농촌은 포기할 수 없다. 편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고 6개월 만에 하차를 하게 됐다.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다. 그렇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6개월 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라고 볼 수도 있다. PD수첩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었다면 계속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임팩트 있는 방송을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생겼기 때문에 저항 세력이 강하게 반대한 게 아니었겠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빠르게 자리 잡은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질문. 그럼 그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나? 팀원의 열정이다. PD수첩을 거쳐간 수많은 PD가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처음 PD수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뛰어난 프로듀서들이었고 가슴에 열정을 가득히 지니고 있는 좋은 PD들이었다. 거의 외인 부대처럼 자원해서 합류했던 사람들이라 사명감도 넘쳤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확실하고 힘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프로그램에는 PD들이 잘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거의 개척자들로 구성해서 뜻이 맞고 동지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질문. 예능 PD나 드라마 PD처럼 상대적으로 덜 고생스러운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PD들에겐 남다른 성향 같은 게 있을 듯한데? 시대적인 현상이었다고 본다. 당시에는 소위 교양 프로그램 PD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시절이고 갈증이고 목마름이었다.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10명이면 9명 내지는 전원이 교양 PD를 지망하던 시절이었다. 또한 굳이 어려움을 감내해서라도 세상에 대해 갈망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건 아마도 지금의 양상과 많이 다를 거다. 그때를 떠올리면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 의사로 따지면 예전에는 외과 의사를 해야 진정한 의사라는 자부심들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면 오히려 위험하고 힘든 외과 의사를 택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지금은 성적이 좋으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를 선호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편하고 쉬운 역할을 하는 의사가 있을 거다. 그러나 확실한 건 건전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어려운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다. 그것이 또한 사회 아니겠는가. 시사 프로그램을 다루는 PD가 의사로 따지면 외과 의사라고 얘기하기는 외람되지만 취재가 힘든 아이템을 맡아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다. 그쪽으로 다가가려는 사람이 방송계에 분명 존재할 것이고 그들이 PD수첩을 만든 우리의 초발심을 계속 이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직도 이런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 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본다. 김은영 PD님 편은 여기까지 읽고
2장 종교라는 금기에 도전하다. 윤길용 PD님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윤길용 PD 1984년 MBC에 입사하여 PD수첩의 창립 멤버였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관련 방송으로 6개월 만에 하차하게 됐다. 1994년 소쩍새 마을의 진실, 치과 의사 모녀 살해 사건, 이단 파문, 이세롱 목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다. PD수첩으로 제1회 YWCA 대상, 제14회 언론상, 이달의 PD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MBC 시상교양국 시사교양 1부에서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바로 문답편으로 이어갈게요. 질문 1990년 5월 8일 방송이 시작된 PD수첩의 초창기 멤버로 2회 선생님의 두 자리 갈 곳 없는 사람들 지피족 편부터 취재를 시작했다. PD수첩이 막 만들어졌던 당시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중요했었다. 그때 한 선배가 내게 PD들이 취재할 수 있는 수첩에 차곡차곡 글도 많이 쓰고 취재 뒷얘기도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런 뒷얘기까지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했던 말이 떠올랐다. 또 당시에 기자수첩이라는 이름의 신문 칼럼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PD수첩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다. PD수첩 첫 방송이 시작되기 전 예고편에서는 PD가 한 명씩 나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인지 얘기했다. PD수첩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한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했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PD수첩을 이끈 모토가 되었다. 알겠지만 1989년은 아직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로 50 공사정권이 60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때는 노조 결성도 금지될 만큼 사회 분위기가 엄격했었다. 초창기 멤버는 PD 6명과 AD 2명이었는데 PD 중에 내가 제일 막내였다. 시사 프로그램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정말 신나게 일을 했다. 내가 PD를 올해로 26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만큼 호흡이 잘 맞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PD수첩 첫 방송은 5월 8일에 나갔고 내가 취재한 아이템은 5월 15일에 두 번째 방송으로 나갔는데 제목이 갈 곳 없는 사람들, 지피족이었다. 지금은 노숙자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숙자라는 말이 없었다. 지하철 히피족을 줄여서 지피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였는데 반응이 괜찮았다. TV라는 매체는 무엇보다 영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시청에 직접 찾아가서 노숙자들의 삶을 많이 취재했었다. 그들과 100원짜리 밥도 같이 먹어봤었는데 먹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그런 PD의 모습을 보고 인간적이라고 느낀 것 같다. 또 바닥에 자는 노숙자들에게 신문지를 덮어줬던 일도 기억난다. 신문지 한 장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방송이 나간 후 지하상가 점주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노숙자가 잠들고 나던 긴 의자에 쇠로 칸막이를 만들어 놓거나 청소를 한다며 바닥에 물을 뿌려 놓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노숙자들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주게 된 거다. 9월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선배와 같이 농촌 이대로 둘 수 없다 편을 취재했다. 나는 나주로 가서 쌀 수입 허용 후 겪게 된 농민들의 어려움을 찍었다. 방송 예고까지 나갔었는데 결국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 당시 MBC 사장은 우리나라 PD 1호인 최창봉이라는 분이었다.
동아방송에서 PD 생활을 하다가 88년도에 MBC 사장으로 왔는데 이북이 고향이고 항설에는 서북 청년단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어쨌든 반공 정신이 아주 투철한 분이었다. 이분이 방송 바로 전날 사장실에서 농촌 이대로 둘 수 없다 녹화한 걸 보다가 나주 농민의 사람들이 시위하는 첫 번째 장면을 보고는 저거 방송 내지 말라우 하고 말했던 거다. 그래서 방송이 못 나가게 됐다. 그 일로 우리는 노조원들과 함께 10층 사장실에 올라갔다. 사장 얘기가 북한에서 연형목 총리가 서울에 왔는데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치부를 드러내면 곤란하다는 거였다. 그때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해고당했고 MPC 노조는 곧 파업에 들어갔었다. 지금 역시 파업 중이라 새삼 그때의 기억이 새롭다. 그 일 이후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경영진의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김윤영 PD가 팀장으로 있을 때였다. 우리가 50에서 60을 걸쳐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됐자는가? 당시엔 방송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비판을 못했다. 그런 것들이 방송인으로서 마음의 빚이었는데 PD들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성역을 깨보자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PD수첩 세 번째 방송에서 광주 1990년 5월 편이 나갔던 걸로 기억한다. 방송 내내 취재와 편집팀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쳤었다. 그러자 위에서는 저 PD수첩팀을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타 부서로 전부 다 쫓아냈다. 진행 방식도 바뀌어버렸다. 처음에는 MC도 없고 PD가 스튜디오에 나오지도 않았었다. VTR에서 PD들의 모습에 자막을 넣고 녹음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PD들을 다스리려면 MC를 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측으로 봐서는 당연할지 몰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나. 그래서 차장급으로 MC를 두고 사회를 보게 하면서 PD 두 명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돼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갔다. 상반된 입장 양쪽을 모두 대변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거다. MC는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고장석 PD가 처음 MC를 맡았고 그 다음에 김상옥 PD가 맡아 했다. 질문. 그 사건으로 PD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PD수첩에 참여하게 된 게 1994년 10월 25일 방송된 긴급점검, 움츠리는 시민정신 편부터로 아는데 PD수첩 창설 멤버들은 다 흩어졌고 본의 아니게 나는 요새 표현을 빌려 좌파로 인식돼 있었다. 그 뒤 이 프로 저 프로를 전전하며 PD로서는 한마디로 빌빌거렸다. 그러다 보니 30대 중후반이 돼 있더라. 그때 나를 아끼던 선배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느냐. PD수첩으로 와서 다시 한번 해봐라. 해서 다시 합류하게 됐다. 그때 맡은 아이템 제목이 긴급점검, 움츠리는 시민정신이었다. 그 취재는 김태현 PD와 함께 했다. 당시는 법원의 증인 보호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가 피의자의 협박을 당하거나 칼에 찔려 죽는 사건도 일어나곤 했다. 증인을 찾아 복수를 하니 사회 분위기가 흉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당시 취재했던 사건의 피의자는 숨어 다니다가 결국 산에서 목을 매달아 유골로 발견됐었다. 이 방송의 핵심 내용은 사건의 진실을 얘기해줄 증인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시민정신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질문. 186회 한국판 삼쌍둥이
유리, 유정희 편도 취재를 했었다. 샴쌍둥이란 두 사람이 신체의 한 부분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재를 했던 유리, 유정희는 심장은 따로 있지만 간과 다른 장기들을 공유한 상태였다. 이들의 분리수술을 취재했던 거다. 샴쌍둥이 편은 시청률이 꽤 높았다. PD수첩 시청률이 30%가 넘은 게 지금까지 5편 정도가 되는데 내가 관련된 게 3번이었고 샴쌍둥이 방송이 그 중에 1번이었다. 집도의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외과 황의호 박사였다. 그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둘 다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었다. 10시간이 넘는 어려운 수술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남양유업에서 이들에 대한 성금으로 1,500만 원을 보내왔었다. 그 당시엔 제법 큰 돈이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성금이 몰려들었다. 그때 은휘한 부장님이 유리 유정이의 성장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이면 윤 PD가 정년퇴직할 때가 될 거다라고 했었다. 나는 1970년대 후반 학번인데 그 당시 학생운동을 심하게 한 친구들은 방송사 입사도 못했다. 난 운동권이 아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좀 있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빚을 덜어내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유리 유정이를 계속 지켜보며 취재했었다. 그런데 7년 전인가 유리가 세상을 떠났다. 유정이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성장 다큐멘터리의 약속은 못 지키게 되었다. 너무 안타깝다. 소쩍새 마을 인력의 두 얼굴. 시청률 30%라면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힘든 수치인데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그런 시청률이 나왔다는 건 민감한 소재를 다뤘다는 게 아닌가? 종교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했던 걸로 안다. 95년 7월 4일 방송된 소쩍새 마을의 진실편에서 자비의 허울을 쓴 인력 스님을 고발해 일약 스타 PD로 뛰어올랐다. 신문과 달리 방송은 한 번 나가고 나면 공중으로 흩어져 끝나버린다. 참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어떤 경우는 PD 개인의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메아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KBS의 추적 60분은 80년대 초에 시작했는데 반향이 대단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도간의식 정력이라고 남자들이 몸에 좋다면 뭐든지 먹는 것에 대한 취재였는데 충격적이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이 소송에 휘말리고 PD 자녀가 납치되는 일까지 생기고 나서 막을 내렸다. 대신 뉴스비전 동서남북 같은 프로그램이 생겼다가 나중에 추적 60분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후 91년 SBS가 생기고 난 다음 그것이 알고 싶다가 SBS의 대표 프로그램이 됐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각 방송사를 대표하게 된 거다. 나는 작가들한테도 특종은 제보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1994년 5월 말로 기억하는데 PD수첩 회식 중에 누가 소쩍새 마을에 대한 제보가 있더라는 얘기를 꺼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곧장 취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내 장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현장에 잠입해서 비리를 고발하고 들춰내는 거다. 그런 취재에는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데, 즉, 취재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기 전에 속전속결로 촬영을 다 해버려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결국 나 혼자 취재에 뛰어들게 됐다. 먼저 소쩍새 마을 원장 인력 스님에 관한 자료 수집에 열중했다. 자료를 보니까 인력 스님은 KBS 11시에 만납시다에 나가고 SBS 소쩍새 마을의 사계에도 자비로운 스님의 모습으로 소개됐었다. 보통 언론에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믿게 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인지 언론사에서 다 알아봤을 텐데 하는 거다. 나 역시 처음엔 이게 아이템이 될까 싶었다. 그런데 고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게 있다. 뭐랄까, 세상에는 완벽하게 이타적인 것, 완벽한 진실, 완벽한 정의 같은 것은 없다는 거다. 주로 자신의 이익에 많이 관여돼 있다. 원주에 가보니 제보자가 소쩍새 마을에서 빠져나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병원에 위장 입원해 있었다. 이 젊은 친구는 자원봉사자로 소쩍새 마을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력의 많은 비리를 접하고 놀랐다고 했다. 은희연 부장님과 함께 찾아가 그 친구를 만났다. 사전 답사인 셈이다. 고발 프로그램은 미리 현장을 둘러보고 사람을 만나보는 게 필수적이다. 나는 8mm 카메라로 제보자 인터뷰를 찍었다. 제보자를 촬영하는 이유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러면 제보자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확인차 은희현 부장님과 소쩍새 마을을 찾아갔다. 마을은 원주시 판보면에 있었는데 일반 도로에서도 8km 정도 떨어진 치악산 줄기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었다. 취재팀에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거기선 아예 수신이 잡히지도 않았다. 제대로 된 민가도 여관도 없었고 마을 초입에 민박 비슷한 가게에서 소쩍새 마을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니 그 가게 사람도 소쩍새 마을 편인 거다. 완전히 고립무원이다. 성격이 꼼꼼한 나는 미리 PD수첩팀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 나를 찾으면 PD수첩에는 윤기룡 PD가 없다고 얘기해라 라고 일러두었다. 다른 프로그램 이름이 적힌 명함도 준비했었다. 그런데 소쩍새 마을에 도착해보니 인력이 없더라. 그래서 대신 밑에 스님에게 인간시대에서 인력 스님을 촬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다. 당시에는 인간시대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촬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정식으로 촬영 첫날에 인력을 만났다. 그는 한마음으로 소쩍새 마을에 전념한다는 의미로 법명을 인력이라고 지었다고 했다. 인력은 풍채가 좋고 아주 덩치도 컸다. 수염도 도사님처럼 길러서 그런지 위엄이 느껴졌다. 밑에 사람들은 그를 제2의 원효 스님이라 칭하고 큰 스님이라고 부르더라. 조계종에서 이곳을 신도들의 순례자 코스로 만들 정도였다. 은희연 부장님도 94년 초파일에 SBS에서 방영했던 소쩍새 마을의 사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때 의현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으면서 비리를 저질러서 언론에 박살났었는데 마침 이 소쩍새 마을 방송이 석가탕신일 특집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고 조계종에 대한 여론도 다시 좋아졌다고 한다. 인력이 말하길 소쩍새 마을의 후원금으로 한 달에 보통 7, 8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그것도 현금으로 들어오니 원주에서는 가장 큰 산업이라고 말했었다. 후원자가 7만 명인가 된다고 했다. 우리가 인간시대라며 촬영 갔을 때도 출연료는 필요 없다. 윤 PD가 그걸로 회식이나 해라 하고 말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 생리를 좀 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뭐 이런 거 구속받기 싫다고 하면서 술도 주고 삼겹살도 구워 먹자고 하더라. 자기는 제2의 원효로 해탈했고 이제 도가 텄다고도 말했다.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들과 인터뷰를 하다가도 인력이 가까이 오면 딴 질문을 하곤 했다. 인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하면 눈치채기 때문이다. 그래서 촬영이 굉장히 힘들었다. 당시에 엄마 스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원생들은 인력을 아빠 스님, 이 여자를 엄마 스님이라고 불렀다. 실제로는 인력의 아내로서 이 둘 사이엔 딸이 있었는데 딸은 엄마 스님의 동생이 기르고 있었다. 나는 양평으로 엄마 스님 집을 찾아가서 엄마 스님의 오빠, 즉 인력의 처남이 되는 사람을 만나봤다. 그랬더니 그는 대뜸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감방에 몇 번은 갔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 그는 인력의 행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원래 지방을 돌면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안마를 해주거나 침을 놓으며 무허가로 의료행위를 했었다고 했다. 양평에서 사람을 병 낫게 해준다며 강습소 같은 걸 차렸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마 스님이 인력을 도와 보조일을 시작했고 거기서 남녀 관계가 돼버린 거다. 인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족 모두가 알면서도 서로 쉬쉬하고 있었다. 취재를 해보니 정식 승려도 아니었고 근처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가스총으로 행패를 부린 거라든지 보살들이 자원봉사하러 오면 기도처로 불러내 성폭행을 하려 했던 것들이 전부 밝혀졌다. 원생들인 아이들까지 기도처로 불러내 네 거 잘 크나 만져보자 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 불황자들 중 치료하기 힘든 애들이나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애들은 음성 꽃동네 앞에 버리기도 했다. 그걸 찍고 난 뒤 최승호 PD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소쩍새 마을을 잠깐 떠났다. 독일 출장을 갔다 온 사이 예전에 내가 PD수첩에서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거였다. 그걸 봤는지 소쩍새 마을에 뭔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인간시대라고 하는데 질문이 좀 삐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하루는 인력이 어떻게 된 거냐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걱정 마세요. 인간시대 맞습니다. 촬영은 그대로 할 겁니다. 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인력이 비상을 걸었다. 땡땡땡 종을 치더라. 원생 중에 전응아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일 인력이 윤 PD 저놈 죽여! 그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걔들이 힘도 세지 않은가. 우리는 정체가 탄로났나 싶어 촬영된 테이프를 싸들고 일단 산으로 피신했었다. 당시 일부 스텝은 인력의 성폭행을 밝히고자 여자애들 몇 명을 차에 태워 산부인과 검사차 서울로 보낸 상황이었다. 카메라와 차도 없는 상태에서 비상이 걸린 거다. 결국 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뿔풀이 흩어져서 숨을 죽였다. 다행히 우리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건 아니었다. 마침내 우리의 신분을 밝힐 때가 왔다. 방송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막판의 인력이 PD수첩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에게 협박했던 게 당시 유명했었다. 큰 몸집의 인력이 팔을 흔들며 내가 돌면 너는 죽어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내 표정이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주변에 아는 사람은 두고두고 놀리기도 했었다. 실제로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소쩍새 마을은 PD수첩에서 3차례에 걸쳐 방송했던 걸로 기억한다.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조계종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다. 인력이 승복을 입고 있긴 했지만 조계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다음 방송부터는 자막으로 그 내용을 넣었다. 정토회 청년부에서는 고맙다고 화환을 보내오기도 했었다. 그 후 소쩍새 마을 운영은 승가대학에 맡겼는데
그 운영진들도 거기서 문제가 많았다. 스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승려를 만날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방송이 끝나고 인력은 사라져버렸다. 인력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소쩍새 마을에 관한 후속 취재를 하는 사이 인력이 불법으로 중국에 30억을 가지고 갔다고 연락이 왔다.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내가 중국에 전화를 걸었다. 거기서 이 양반이 네가 전화할 줄 알았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 당시 그의 입버릇이 너는 인간이 아니야였다. 결국 그는 외환관리법으로 붙잡혀왔고 내가 듣기로는 그 일로 교도소 복역 후 중국에서 약물로 자살했다고 한다. 질문. 한국에 들어와서 교도소에 간 게 아니었나? 교도소에서 나와 다시 중국에 들어가 자살한 것으로 안다. 질문. 한국에서 큰 처벌은 안 받았나 보다. 감옥 생활을 조금 했다. 질문. 죄질을 볼 때는 짧게 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성폭행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미성년자인데다가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은 아이들이라 방송으로 크게 떠든 것에 비해서 법률적인 양형이 적은 편이었다. 질문. 인력 스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난 후 항의 전화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인력 스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인력이 협박할 때 내가 좀 겁을 냈자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립무원의 상태였기도 했지만 정말 기가 센 사람 같았다. 우리가 유도 질문을 하면서 영화에 출연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가발을 쓰고 창을 날리고 그러더라. 그 양반에게 왜 소쩍새 마을로 지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이 기억에 남는데 하루는 애를 안고 나와 있는데 소쩍새가 울더라는 거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한다. 그래서 소쩍새 마을로 정해진 거였다. 만약에 누군가 이 애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심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아구창을 돌리겠다는 말을 한 것도 기억이 난다. 이 사람은 치밀하지 못해서 재산을 모두 엄마 스님 이름으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그때 확인해 보니 큰 재산은 다 엄마 스님 쪽으로 돼 있더라. 이혼하고 엄마 스님 쪽으로 다 넘어갔을 거다. 여자 관계가 꽤 복잡했는데 그의 표현을 빌자면 병신들이나 모자란 애들하고만 있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고 얘기했었다. 인간적으로 약간 미안한 구석이 있다.